현재 한국과 일본 등을 돌면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에서 뜻밖의 군 기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그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당황하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전세계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이며 이것이 한반도를 비롯해서 일본에는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일본의 현지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주변에 중국 레이더 기지 등장. 우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과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띄웠고, 중국의 의중을 확실히 보여주는 관영신문은 한국과 관계가 깊어졌다면서 한국의 입장은 크게 상관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의식하여 자신들이 고립이 안 되려고 한국을 끌어들이며 연일 관계가 깊어졌다는 등 한국이 부담스러운 논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외교를 지속해야 합니다. 일단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파견해서 한일과 큰 틀에서 협력을 잘해보자면서 돌아간 상황인데요. 그런데 왕이 부장이 돌아가자마자 다시 한번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당황시키는 군 기지가 발견된 상황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군은 중국 대련시에 순항미사일을 조기 탐지하는 무인 비행기지를 설치했습니다. 일본의 중국 관련 군사 전문 연구소를 인용하여 이들은 이미 지난 2019년에 헬륨가스를 이용하여 부양하는 무인 비행기를 북한 국경에 가까운 대련시에 활주로를 비롯해 관련 시설을 갖춘 것이 위성사진에 보였다는 것이죠.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시설을 갖춘 이유는 한반도와 일본을 스캔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 각각 다른 의미를 주고 있는데, 우선 한국은 중국의 탐지 부대 자체가 용납이 안됩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를 극렬하게 반대했고, 그로 인해서 한알령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를 위협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사드의 레이더 기능 때문인데,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레이더로 스캔한다는 것을 못 참았습니다. 물론 사드의 종말 모드로 인해서 중국의 극히 일부 지역만 탐색이 가능하고 그것도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사드는 전진 배치용으로 모드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고 그것은 베이징을 포함해서 중국의 주요 지역을 레이더로 탐지하게 된다며 적극 반대한 것입니다. 사드의 종말 모드는 800km만 탐지가 가능해서 북한만 보이지만 전진 모드는 2000km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중국은 이제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입장에서 중국의 턱 밑에 사드 진입을 허락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적반하장인 것이, 이미 중국의 네이멍구나 헤이룽장성 등의 초대형 레이더가 포진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까지 다소 멀리는 괌까지 스캔이 가능한 중국판 사드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드로 논란이 된 2017년에 중국은 이미 군사 매체를 통해 F-35B까지 탐지가 가능한 최첨단 레이더를 설치했다 밝혔습니다.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보다 훨씬 길어 한국, 일본 양국의 전역을 커버하게 됩니다. 이렇듯 실제 중국은 템보 레이더 외에도 곳곳에 수많은 위성과 레이더 기지를 운영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 동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촘촘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매우 가까운 산둥반도에도 러시아의 S-400을 도입해서 한국 전역을 자유자재로 스캔하면서 한국과 미군 등의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위성 142기 가운데 55기가 야오간 시리즈로 불리는 군사 첩보 위성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사실상 전역을 실시간으로 군사 위성으로 감시 중이죠. 그러한 중국이 한국의 사드 하나에 미국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면서 한국에는 보복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무인 헬륨까지 띄워서 좀 더 낮은 고도의 순항 미사일 탐지까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F-15K에 독일의 스텔스 순항 미사일 타우루스를 장착하여 성공적인 실험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순항 미사일은 고도가 낮고 스텔스라 탐지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주며 동시에 한국을 감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과는 말로는 잘해보자며 웃으며 돌아갔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한국을 감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사드 배치와 같은 중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을 넘는 행동을 한국이 다시 하게 된다면 중국은 즉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을 보복하니 이러한 중국의 군사기지들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꽁꽁 묶으며 다각도로 한국에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가 오바마 정권에서 크게 부상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경찰 역할을 놓아버렸고 시진핑 정권이 전세계 규칙을 중국이 정한다는 도광양회를 펼치면서 주변에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도 있지만 중국도 이런 상황이니 필시 국가에서 매년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매년 GDP의 2.5에서 3%가량 국방비를 집행하며 유럽이나 기타 국가 대비 천문학적 금액을 쏟는 것은 미중 간의 패권 싸움에서 한국이 최소한 상대방의 치명상을 입히는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중 간에는
경제 관계가 매우 깊이 관여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외교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 중국 기지 나오자 본색 드러냄. 그런데 이런 중국의 미사일 탐지 기지가 노출되자 일본에서는 더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중국은 저렇게 날뛰는데 일본은 뭐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실제 일본은 미국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배치를 논의하는 단계 정도이지만 중국은 벌써부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혹은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한 경계태세를 이미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일본의 언론은 이제 아예 핵무장을 논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 국방차관의 말을 인용한 일본 관련 매체에서는 이제 일본도 핵무장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차드 전 미국 국방부 차관은 아시아태평양 안보에 관한 인터뷰에서 일본이 이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북한을 대응하는 일본이 핵무장에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일본 무장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의 핵무장을 공공연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 관련 내용 인터뷰에서 미국 살림이 나아지려면 한국, 일본 등이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면서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를 피력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미군 배치로 억지력을 가지고 있으나 나중에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제대로 한국과 일본을 보호할 수 없다면 이들을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코로나19로 역대급으로 늘어났고 세계 경찰 역할은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 각자 도생의 국면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한 달에 한 번은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최대한 북한을 잠재우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참모들을 대거 그대로 채용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과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도쿄 상공에 북한 미사일이 통과한 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 미일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ICBM을 대비하여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국방장관은 SM-3 블록 2A는 12년에 걸쳐 미일의 공동 개발로 완성한 것이라며 내년 이후로 일본 배치 계획이 잡혀있다고 지난 18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언제까지 방어용 미사일만 일본이 돈을 많이 들여 개발해야 하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해당 미사일 개발에만 2,200억엔 2조 2천억 원가량을 썼고 앞으로 미국의 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어보다 공격용 무기가 개발도 쉽고 돈도 훨씬 덜 들어간다는 주문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계에서는 더 이상은 지지부진한 논의는 하지 말고 아예 다른 시도를 하자고 나오는 것이죠. 결국 평화헌법 구조를 개헌하여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자는 결론이 또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GDP의 1% 정도만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이를 2~3% 이상 대폭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가 필수적이며 미군도 자국의 돈을 쓰기보다는 일본이 자체 무장해서 중국이나 북한을 견제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서 무장화되는 수순으로 발전하며 이는 한반도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중 패권 싸움에 낀 한국과 일본 등은 동북아시아에서 각자 대책을 세우는 상황이 옵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앞으로 중국 방향이 예측은 안되나 중국이 더욱더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일본, 북한 모두 동향을 살피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정부가 방역과 관련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대응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질병관리청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이 사실을 발표하자 초대청장이 누가 될 것인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대응을 주도하고 있고 국민 신뢰도가 높은 만큼 오히려 다른 인사가 청장에 오르면 논란이 커질 수 있죠. 모두 예상대로 정부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인원은 기존 907명에서 1476명으로 늘어나고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만 384명에 달하게 됩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역할도 광범위하게 됩니다. 감염병 대응에만 주력하던 기존 역할에서 감시와 조사 분석, 위기 대응, 그리고 예방까지 감염병의 전 주기를 관리하게 됩니다. 종합상황실이 신설돼 감염병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위기 대응 분석관도 신설돼 정보 수집과 예측 기능을 강화합니다. 국립감염연구소가 신설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임상연구와 백신 개발 지원 등을 보강합니다. 그리고 기존 국립보건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R&D 전략을 수립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백신의 수급과 안전관리, 의료감염 등을 감시하는 의료안전예방국이 신설되고 생활 속에서 건강위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건강위해 대응관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네요. 그동안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질병관리 체계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방역모범국이 되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의 저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한국의 행보는 더 탄탄하겠죠? 정청장의 내정과 더불어 코로나에 대응해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코로나19의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GC 녹십자가 개발 중인 혈장 치료제는 이날 임상시험용 2차 혈장제제 생산을 개시해 10월 중순 공급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발빠른 행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항체 치료제의 국내 경증 환자 대상 임상 일상은 지난 8월 25일 승인을 받아서 현재 환자를 모집 중입니다. 식약처에서 233 임상시험 계획을 심사 중으로 9월 중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의 경우 지난 7월 17일 국내 임상 일상 계획을 승인받았고 이후 일상 결과를 분석 중입니다. 7월 29일에는 영국에서 임상 일상을 승인받아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날 양산에 나설 항체 치료제의 개발사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인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전날 식품의약품안정처가 개최한 2020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5월 임상 3상이 끝나면 코로나 치료를 위한 항체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 필요한 수량만큼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달부터 선행적으로 대규모 생산을 하는 계획을 세웠고 계획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회장은 이달 말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이상 임상시험 결과가 안전성에서 탁월하게 나오면 연말쯤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안에 코로나 치료제가 꼭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유력한 치료제로 불렸던 렘디시비르는 효능에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렘디시비르를 투약한 국내 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약은 미국 길리어드가 개발한 세계 최초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지난 7일까지 49개 병원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환자 274명 중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부작용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백신 중에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대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백신이 가장 상용화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나타나 임상시험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의학 전문지 스태트가 긴급하게 전한 것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인 임상시험 참가자 한 명에게서 심각한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 임상시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다만 임상시험 중단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자체의 결정인지 영국 보건당국의 지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언제 나타났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아스트라제네카도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임상시험 중단은 백신 개발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임상시험 중 알 수 없는 질병 가능성이 나타날 때마다 일상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이다. 현재 조사 중에 있지만 임상시험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일단 조처를 취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장에 스태트는 다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 중단은 백신 개발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시험 중단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한 소식통은 이번 부작용이 아스트라제네카뿐 아니라 다른 제조사의 백신 임상시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는 모두 9개입니다. 이 가운데 시험이 중단된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말 미국에서 3상 시험을 시작했고 앞서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임상 2상과 3상을 병행해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백신과 관련한 희소식을 알려온 글로벌 제작사도 있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입니다. 바이오엔테크의 최고 경영자는 10월 중순이나 11월 초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백신은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이 백신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안전한 제품을 가졌고 효능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규제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속하게 내줄 것으로 생각한다. 바이오엔테크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상시험 중에서 젊은 층과 노년층 모두 항체 수준이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최소 수준인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이 백신은 올해 말까지 1억 회분을 우선 공급하고 매년 최대 13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화이자와 19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공급 협상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도 발빠르게 백신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